네, 오늘 발표 맡게 된 김세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통합 안전관리 챗봇 플랫폼 관련해서 이번 프로젝트 진행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작동되고 마이크 기능되고 그리고 진동 기능이 되다 보니까 일단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이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프로토타입 POC라고 하죠. 그런 걸로 최소 기능 구현을 좀 목표로 좀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네, 이걸 좀 많이 썼는데 너무 많이 쓴 것 같은 생각보다 별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저 측 이렇게 유저 측에서 앱은 저희 지금 아이폰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 API 통해서 모델과 통신을 하고 DB 쪽으로 통한 다음에 그리고 어드민 쪽에서 스프링을 통해서 그리고 리액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 쪽으로 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 중에는 그 유저 시스템의 그 스마트폰 아이폰 앱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스위프트 제가 지금 개발 환경이 iOS 쪽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API 쪽은 패스트 API를 사용했는데 이게 통신이 그냥 일반적인 뭐죠? 포스트 형식으로는 그냥 너무 딜레이가 레이턴시가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웹소켓 통해서 DB와 실시간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조금 그런 레이턴시 개선을 해봤고요. 그래서 애초에 포스트나 뭐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웹소켓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MySQL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그 AI 시스템은 RNN 노이즈는 사용을 맨 처음에 하다가 요거는 시간 관계상 테스트 상태에서 멈췄고요. 그래서 전처리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욜로 8N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 텐데 핸드폰 통해서 자기가 헬멧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만 출근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만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된 8N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NN14를 통해서 그 음성 인식 관련으로 추론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 음을 제가 감지하는 분류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 분류는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RNN 노이즈를 사용했냐는 내용인데 이게 전처리가 일단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산업 현장에서 온갖 잡음들이 혼재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속에서 확실히 위험음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 전처리를 원했고요. 그래서 구현하려고 했으나 요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RNN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왜 42개를 사용하느냐, 피처가 왜 42개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소리의 피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리에도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라던가 소리의 변화 그리고 변화의 속도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뭐 논문 찾아본 내용입니다. 사실 논문에서 기재된 내용의 42개가 제일 적합하다 이 특징으로 잡는 게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CNN14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실 판 애가 얘고요. 얘랑 이제 하나 더 해서 ePCENT넷이라고 이렇게 총 두 가지 모델 해서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일 많이 팠던 건 CNN14입니다. 일단 구조가 제일 간단했고요. 제일 베이직이 되는 그 음성 분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험음을 최대한 간소화된 구조 내에서 빠르게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습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527개의 맨 처음에 그 소리 종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모델로 맨 처음에는 논문에는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의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음이라던가 뭐 동물이나 이런 음성에 대해서 527개나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인데 거기에서 제가 파인 튜닝을 해서 그렇게 5가지 음성을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CNN14인데요. 일단 인풋 들어오면은 그 로우 상태의 인풋 들어오면은 이제 메일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이미지를 안에 내부 히든 레이어 타고 이제 그 특징을 이제 보는 거죠. 이 놈은 고주파에 뭐가 많다. 얘는 저주파에 뭐가 많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저는 어차피 5개 클래스밖에 없다 보니까 좀 하기 좀 편한 상태였긴 하죠. 요거 같은 경우 527개나 분류를 했다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527개 잘 분류를 하나. 근데 이 놈도 자체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베이직한 모델이라서 그런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제가 구현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1차 인풋 들어오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바이너리로 2차 분류를 했었어요. 위험 음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먼저 한번 걸치고 그 다음에 6가지 이런 식으로 그 위험음을 분류를 해내는 이런 투 파이프라인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었는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초 분류를 할 당시에 위험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차 범위도 되게 많고 여기서 만약에 위험을 못 걸러냈다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말짱 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추후에는 재설계해서 한 번에 이렇게 6개 분류해내는 모델로 구현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피센트넷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박수소리에 대한 그 사운드를 이미지화한 거고요. 이 파형 모양을 보시면은 되게 처음에는 고주파 저주파에 되게 센 이펙트를 내다가 뒤엔 좀 옅어지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나중에 왜 다른 것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폭발음이라던가 이런 다른 소리랑 뭐 꽤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CNN14로는 구분해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수집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캐글에서 일단은 뭐 최대한 많은 음원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위험음 관련으로 많이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좀 모자란 부분은 제가 직접 이렇게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스크롤링을 통해서 한 도합 한 10,000개 정도는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음만 한 2-3천 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내용입니다. 전처리는 일단 메일 스펙트로그램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32kHz 모노가 그냥 그거거든요. 1차원 그 이어폰 꽂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 이제 1차원 한쪽으로만 들리게끔, 소리의 파형이 양쪽으로 이렇게 안 들리게끔 하는 게 일반 모노 형식이고, 그런 식으로 변환을 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W 사용했고, 로스 로스 함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CNN14 기준으로 이렇게 첫 파이프라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음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모델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되게 잘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실제 그 테스트에서는 성능 이하를 보여줘가지고 요 방식은 그냥 지표만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F1 지표를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이 결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혼동행렬 보시면은 되게 얘도 잘 맞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데이터는 제가 추가로 학습을 시켰었습니다. 대략 한 80개 정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 85에서 88 정도 사이에 지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잘 맞아요. 근데 조금 안 맞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림이라던가 쇼트음이라던가 그리고 익스플로전이라던가 요런 애들은 조금 찾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스크림 같은 경우는 고양이 울음소리만 해도 막 탐지해내고 오탐이 많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욜로 파렌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출근 그런 상태에서 안전모를 써야 된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넣었던 거고, 그 8N을 굳이 쓴 이유는 경량성이 제일 좋고 추론 속도가 가장 빠른 모델을 찾다 보니까 8N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욜로가 제일 성능이 좋더라고요. 욜로 8N 구조고요.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텍팅 하면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카메라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뭐 사용되는 것도 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탐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관련 내용인데 이 부분부터는 원래 다른 분이 원래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마저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부트 사용하고 리액트로 사용해가지고 관리자 대시보드랑 그 백엔드 서버 구축을 했고요. 그 간단한 스트럭처 오버뷰인데 요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뒤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계점이랑 좀 개선점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폐쇄적인 현장이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직접 수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데이터가 좀 개선이 되고 전처리가 개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성능 확보가 훨씬 더 잘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델 추론이 이제 핸드폰에서 하면은 그 PC에서 하는 추론 능력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API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나 아니면 서버에서 이렇게 추론하는 형식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버 형식의 추론 방식을 택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형식, 엣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외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써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개선이 3차 발표에서 좀 개선이 된 부분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적 한계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3번 같은 경우에 관리자 대시보드 UI나 이런 3차 발표에 비해서 체폭 구현까지 끝냈기 때문에 조금 관리자 측면에서의 조금 효율을 좀 더 많이 높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 플랫폼이 좀 더 확장이 된다면은 제가 건설 제조 현장을 맨 처음에 포커스로 잡았지만 이제 추후에는 배달 라이더나 소방 구조 안전 뭐 이런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추후에는 아주 사용자 맞춤을 통해서 이런 안전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